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주택법 12번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입니다.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으로서 세대수가 30세대 이상 증가하는 리모델링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사업계획 승인 받아야 된다. 1번 맞습니다. 사업계획 승인 대상은 30호, 3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 사업을 사업계획 승인 대상으로 삼고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사업으로 순수하게 늘어난 세대수가 30세대 이상이면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며 30 미만의 경우는 주택법에 따른 시군 구청장에게 허가받아 증축형 리모델링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1번 맞는 이야기입니다. 2번입니다. 600세대 추천호수입니다. 600세대 이상 주택단지의 경우는 공구별 분할 사업할 수 있습니다. 공구별 분할 요건은 공구마다 300세대 이상 돼야 되죠. 공구와 공구 사이에는 폭 6m 이상의 경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택단 전체에 걸쳐 사업계획 승인 받아야 되지만 공구별로 착공 신고와 사용 금사할 수 있다. 그 정도까지 정리해 놓습니다. 3번입니다. 사업체는 공사 착수 기간이 연장되지 않는 한 주택건설 사업계획의 승인 받은 날부터 5년 내 공사 시작해야 한다. 그래서 착공 시기와 관계되어 오착이라는 것 다시 한번 살펴놓습니다. 우리 부동산 공법에서는 보통 착공하게 되면 2년 내 공사에 착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1착, 3착, 5착이 존재하는데 건축법상 신고하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1년 내 공사 착수해야 되죠. 그리고 공장에 대한 건축 허가 받을 때는 3년 내 공사 착수해야 되고 위반하면 건축 허가를 취소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5착과 관련되어서는 주민 입안 제한한 지구 단위 계획이 결정된 때 그리고 건축법상 특별 건축구역 지정되게 되면 그리고 사업계획 승인받아 주택건설 사업하게 되면 5년 내 공사 착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착을 원칙으로 하고 1착, 3착, 5착 예외 저렇게 정리해 놓습니다. 4번입니다.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해당 사업의 시공자 등이 주택건설 대지의 소유권 확보하고 사업체 변경 추천습니다. 사업계획 변경 승인 요청하는 경우는 이를 승인할 수 있다.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이 변경되게 되면 변경 승인 받도록 되어 있는데 경미한 변경의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계획 승인과 관련되어 경미한 변경에 대해서는 사업 주체별로 경미한 변경 사항을 달리 정해놓고 있는 것이 특징이기 때문에 좀 지엽적이고 까다로운 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 변경과 관련되어서는 사업체 등의 중요한 변경에 대해서는 변경 승인 받는데 경미한 것에 대해서는 예외 인정하고 있다. 그 정도만 파악해 놓습니다. 사업체 변경은 중요한 사항이죠. 5번입니다. 주택공사 및 지방공사가 사업계획 승인 대상 주택건설 사업 시행하는 경우 국장에게 사업계획 승인 받아야 된다. 5번 틀린 정답입니다. 주택법상 주택건설 절차는 2단계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사업체가 주택건설 사업과 대지 조성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게 되면 그 사업계획을 승인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사업계획 승인 대상과 관련되어서는 특별히 30호, 30세대 이상일 때 사업계획 승인 대상일과 50세대 이상일 때 사업계획 승인 대상을 구분해 놓습니다. 그래서 한옥과 단정연립, 단정 다세택의 경우는 50 이상일 때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고 대지 조성 사업의 경우는 10,000 제곱미터 이상이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주상 복합 건축물의 경우는 사업계획 승인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저 사업계획 승인 대상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사업계획 승인권자에게 사업계획 승인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계획 승인 대상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대지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과 10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가 있습니다.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경우는 다양한 기반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도시군 관리 계획의 결정권자인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에게 사업계획 승인 받아야 되고 10만 제곱미터 미만의 경우는 기반시설 설치하지만 그 규모가 적기 때문에 국토계획법의 개발행 허가권자인 특광시군에게 사업계획 승인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사업계획 승인권자에는 구청장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정리하시는 게 필요하고 경기도 같은 곳에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주택건설 사업은 경기도지사가 사업계획 승인권자이지만 10만 미만의 경우는 대도시를 제외하고 시장 군수가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되게 됩니다. 특별히 대도시장은 10만 이상이건 10만 미만이건 항상 사업계획 승인권자이고 규모 큰 경우는 도지사, 규모 작은 때는 시장 군수가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되고 있습니다. 예외적인 사업계획 승인권자로 국장을 사업계획 승인권자로 두고 있는데 이 국장이 사업계획 승인하는 것은 국가가 주택건설 사업하거나 주택공사가 주택건설 사업하는 때 국장이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되죠. 그래서 지방공사는 사업계획 승인 대상 주택건설 사업하게 되었을 때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사업계획 승인 받는 것이지 국장은 사업계획 승인권자 아닙니다. 그래서 5번 틀린 정답으로 해놓습니다. 13번입니다. 주택건설 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입니다. 공급을 분할하여 주택건설 공급할 수 없다. 600세대 이상의 경우는 공구별 분할 사업 가능하죠. 2번입니다. 주택 분양 보증 받은 주택 분양 보증 추천호수입니다. 사업체가 파산하여 공사 완료가 불가능한 경우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사업계획 승인 취소하여야 한다. 우리가 두 가지를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우선 사업계획 승인 받은 자는 5년 내 공사에 착수해야 됩니다. 그 착공 사실을 사업계획 승인권자에게 신고하고 공사 착수하도록 되어 있는데 법정 기한 내 공사에 착수하지 않다면 사업계획 승인 취소 대상이 되게 됩니다. 다만 이런 취소 대상은 주택법에서는 임의적 취소 규정만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 승인 취소와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취소에 있어서는 강행 규정에 의한 필수적 취소는 없고 임의적 취소 규정만 따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건축법에서는 필수적 건축허가 취소를 두고 있는데 그것은 건축주가 자신의 규칙 사유로 법이 정하고 있는 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되게 되면 자신의 규칙 사유가 발생했기 때문에 건축 허가를 취소하게 됩니다. 반면 주택법상의 사업계획 승인 취소에 대해서는 주택건설 사업은 사업체와 입주 예정자 사이의 관계가 형성됩니다. 우리 P라는 말 들어본 적 있으시죠? 사업체 일반 규칙 사유로 사업계획 승인이 취소되게 되었을 때 입주 예정자의 기대 이익도 침범할 수 있기 때문에 주택법에서는 임의적 취소만 두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취소 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주택법에서는 취소할 수 있다로 끝나야 되지 취소해야 한다. 이 말 나오면 틀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이런 취소 사유로서 법정 기한 내 공사에 착수하지 못하는 경우 그리고 사업체가 부도 파산하여 더 이상 주택건설 사업 할 수 없는 경우 그리고 사업체가 대지에 대한 소유권 상실한 경우에는 사업계획 승인 취소 사유인데 이 부도 파산 그리고 대지 소유권 상실 시에 주택 분양 보증을 따로 했다면 분양 보증한 신탁회사 한국토지신탁이 잔여 공사 완료하고 입주 예정자에게 주택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경우에는 주택 분양 보증된 때는 취소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택 분양 보증받은 사업체가 파산하여 공사 완료 불가능한 경우 취소 사유가 아니죠. 그래서 2번 틀린 지문이 되게 됩니다. 3번입니다. 사업체가 주택 건설 사업을 분할해 시행하는 경우 최초 공사 진행한 공고에서 해당 주택단지에 대한 최초 착공 시공부터 2년 지났음에도
사업체가 공사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사업계획 승인 취소할 수 없다. 3번 옳은 이야기입니다. 공구별 분할 사업을 주택법에서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공구별 분할 사업하게 되면 주택단지를 109와 209로 구분할 수 있는데 저 109의 경우는 사업계획 승인받은 날부터 5년 내 공사 착수하도록 되어 있고 209의 경우는 최초 착공 신고일부터 2년 내 공사에 착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109의 공사가 법정 기간 내 공사 착수했는데 209가 법정 기간 내 공사에 착수하지 않았을 때 주택단지 전체에 대한 사업계획 승인 취소는 곤란하죠. 그래서 최초 공고에 2년 이내 공사에 착수하지 않더라도 사업계획 승인 취소 사유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3번 옳은 지문이 됩니다. 그래서 3번 옳은 정답으로 해놓습니다. 4번입니다.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사업계획 승인할 때 사업자가 제출하는 사업계획에 해당 주택건설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직접 추천했습니다. 기반설의 기부 체납 요구할 수 있다. 요구할 수 없습니다. 주택건설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기반설 설치 등을 기부 체납 요구할 수 없습니다. 관련 있는 경우는 요구할 수 있지만 관련 없을 때는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택법상 기부 체납에 대해서는 부정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 놓습니다. 5번입니다. 지방공사가 주택건설사업 승인 받으려면 해당 주택건설 대지의 소유권 확보해야 한다. 5번 드립니다. 사업계획 승인 절차와 관련되어 사업계획 승인권자에게 사업계획 승인 받고자 한다면 대지에 대한 소유권, 대지에 대한 사용권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인 것으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공이 주택건설 사업하는 경우 그 주택건설 사업 형태가 국민주택의 경우에는 토지를 강제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대지에 대한 소유권 확보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리모델링 결의한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매도 청구 가능하면 100% 대지 소유권 확보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역 직장투획조합이 지구 단위 계획 결정이 필요한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주택건설 예정제 95% 이상의 대지에 대한 소유권 확보하고 나머지 토지에 대해 매도 청구 가능하면 사업계획 승인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등록사업자 등이 지구 단위 계획 결정이 필요한 주택건설 사업으로서 80% 이상의 대지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 확보하고 그 나머지 토지에 대해 매도 청구 가능하면 사업계획 승인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공공에 해당되는 지방공사의 경우는 미리 대지 소유권 확보할 필요 없죠. 그래서 5번 틀린 지문이 되게 됩니다. 사업계획 승인 요건과 관계된 사항에 대해서는 최근 리모델링 결의안 리모델링 택조합에 매도 청구 가능할 때 100% 대지 소유권 확보하지 못하더라도 사업계획 승인 받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놨는데 그에 관한 사항을 한번 정리해 주시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14번입니다. 사용공사에 관한 설명을 드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3번은 답이 3번이죠. 14번입니다. 1번.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조건 이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사 완료된 주택에 대해 동별 사용금사 받을 수 없다. 사업계획 승인 조건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더라도 예외적으로 동별 사용금사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 틀린 정답이 되게 됩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은 가끔 학교를 기부채납 형태로 건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건설 세대 수가 1000세대 이상의 경우는 학교 건설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학교 건설을 한 개 주택단지가 아니라 여러 주택단지가 함께 기부채납 형태로 건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5개 아파트 단지가 만들어지면서 학교 만들기로 했는데 그중에 1개 주택단지가 주택건설사업 완료되었을 때 학교 아직 공사 완료 전이라 할지라도 동별 사용검사 받아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 그런 사항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틀린 정답이 되게 됩니다. 2번입니다. 사업체가 파산하여 주택건설 사업 계속할 수 없고 시공보증자 없는 경우에는 입주 예정자 대표회가 잔여 공사 시공하고 사용공사 받아야 한다. 2번 맞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입주 예정자 대표회의 추천을 오시는데 총 9글자이거든요. 그래서 이 입주 예정자 대표회의는 숫자 10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입주 예정자 대표회의가 주택건설 사업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10일 이상 공고하도록 되어 있고요. 입주 예정자 대표회의는 10명 이내 입주 예정자로 구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입주 예정자 대표회의 추천을 오시면서 옆에 숫자 10을 함께 적어 놓습니다. 3번입니다. 주택공사는 주택건설사업 완료한 때 국장에게 사용검사 받아야 된다. 맞죠? 4번 주택건설사업의 경우 건축물의 통별 공사 완료된 때 사용검사권자의 임시사용 승인받아 사용할 수 있다.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조경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한겨울에 공사 완료되면 나무 심기 곤란하죠. 만약 그런 경우는 임시사용 승인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의 경우는 학교 등의 기부 체납시설과 관계되어 예외적으로 동별 사용검사 가능한 것이고 4번 임시 사용 승인은 조경과 관계된 문제로 임시 사용 승인이 가능한 것입니다. 5번입니다. 주택건설 사업을 공구별로 분할해 시행하는 경우 사업계획 승인받은 경우 완공된 주택에 대해 공구별 사용검사 받을 수 있다. 공구별 착공신고와 사용검사 각각 기억해 놓습니다. 14번은 답이 1번이죠. 15번입니다. 주택건설 절차에 관한 설명을 드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주택공사가 조사 측량하기 위해 타인 토지에 출입할 수 있다. 1번 맞습니다. 2번입니다. 사업체가 국민택 용지로 사용하기 위해 환지 방식에 의해 사업을 시행하는 도시화 사업 시행자에게 채비지 매각 요구하는 경우 채비지 전부를 전부 추정했습니다. 우선 사업체에게 매각할 수 있다. 채비지의 2분의 1, 50%만 매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개발부 공부하시면서 채비지에 관한 사항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채비지는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 비용 해결하기 위해 시행자가 취득하는 땅을 채비지라 합니다. 그러면 이 채비지를 매각하게 되었을 때 상업지구로 해서 매각하는 게 좋겠습니까? 국민택건설하는 주거 지역으로 매각하는 게 좋겠습니까? 비싸게 팔기 위해서는 상업지역이 낫죠. 그래서 이 채비 전부를 국민택건설 용지에 매각하게 되면 시행자는 부도 납니다. 파산해버립니다. 그래서 일부만 2분의 1까지만 매각할 수 있습니다. 3번입니다. 채비지의 양도 가격은 감정 가격 기준하고 임대택 건설하는 경우는 조성 원가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임대택은 공익에 부합하기 때문에 좀 더 저렴하게 조성 원가를 기준으로 매각할 수 있습니다. 4번 국가는 그가 소유한 토지를 매각할 때 국민택 규모의 주택을 50% 이상 건설할 목적으로 국민택 규모부터 50%까지 가로해 놓습니다. 국공지의 우선 공급에 관한 사항으로 이런 경우 우선 매각할 수 있죠. 그리고 지역 직장주택조합의 조합택 건설용지 이러한 두 가지 주택 건설 사업을 하기 위한 대지 조성 사업 하고자 하는 자에게 매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5번입니다. 이렇게 매각한 날부터 2년 내 국민택 규모의 주택을 건설하지 않으면 환매할 수 있다. 그래서 이착하지 않다면 환매 또는 임대차 계약의 취소 대상이 되는 것으로 파악해 놓습니다. 답은 2번이죠. 그래서 우리 주택법에서는 사업계획 승인 대상 주택 건설 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공이 국민택 건설 사업하는 경우는 토지를 강제 수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주택법령상 수용치기는 사업계획 승인받은 때 공공은 토지를 강제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공유시에 우선 공급 제도가 있습니다. 공급 대상에 관한 사항과 2년 내 공사에 착수하지 않을 때, 2년 내 건설하지 않았을 때 환매, 임대차 계약 취소 대상이다. 그리고 채비지의
국민대 건설 사업자에 대한 우선 공급, 이 세 가지를 정리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주택 상환 사채에 관한 사항을 시험에 출제했는데 주택 상환 사채에 관한 문제는 자금 조달에 관한 사항이죠. 그래서 용지 확보에 관한 사항과 자금 조달에 관한 사항을 각각 정리하시는 게 늘 필요한 것 같습니다. 16번입니다. 사채에 관한 설명 틀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주택공사는 금융기관,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보증받은 때 사채 발행할 수 있다. 여기 보증은 민간만 필요한 것이지 공공은 보증받을 필요 없죠. 그래서 1번이 틀린 정답이 되게 됩니다. 2번 상환기간 3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저 3년은 사채 발행일부터 가로 열어놓습니다. 공급계약 체결일까지의 기간을 한다. 공급계약 체결일 가로 닫아놓습니다. 이 공급계약 체결하게 되면 그때는 분양권, 입주자 지위가 되게 되는데 그때부터는 거래할 수 있지만 주택 상환사채 상태에서는 거래할 수 없죠. 주택법상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지위, 증서에 해당되기 때문에 함부로 양도할 수 없을 겁니다. 3번입니다. 사채는 기명증권을 하고 성명을 채권에 기록하지 않으면 발행자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대항력에 관한 사항 저렇게 살펴놓습니다. 4번 등록사업자 발행할 수 있는 주택상환세 규모는 최근 3년간 연평균 주택건설 호수 이내로 한다.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부탁드릴 것은 이 사채를 등록사업자가 발행하게 되면 법인인 경우에만 사채 발행할 수 있고 최근 3년간 300세대 이상의 주택 건설 실적 쌓은 등록사업자의 경우에만 사채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 이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금융기관에 보증받은 때에만 사채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사업기본법에 따른 등록사업자일 것, 이런 것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이런 세 가지를 살펴놓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법인은 직접 주택건설사업 할 수 있는 자본금 5억 이상일 때, 그냥 등록사업자는 3억 이상일 때 등록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지만 시공까지 하고자 한다면 3억에 1을 대 5억 원 이상일 때 시공할 수 있죠. 그래서 자본금 5억 이상의 법인입니다. 최근 3년간 300세 이상의 주택건설 실적 쌓은 자, 그리고 보증받은 자, 이런 요건 갖췄을 때 사채 발행할 수 있다. 저렇게 정리해 놓습니다. 5번입니다. 사채 납입금에 대해서는 보증기관과 사채 발행자가 협의하여 금융기관에 관리한다. 그래서 이 납입금은 주택건설사업에 사용돼야 되고 등록사업자 등이 발행했다고 하면 보증기관이 있겠죠. 그들과 협의하여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답 1번입니다. 17번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시군구청장은 분양가격 제한 및 공시에 관한 사항을 실시하기 위해 분양가심사위원회 설치 운영해야 한다. 1번 맞습니다. 우리가 잠깐 이해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구성되는 위원회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건축분쟁전문위원회인데 그 건축분쟁전문위원회의 경우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반면 시군구에 설치되는 위원회가 있다면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회 봤을 때 시군구에 만들어지면 10명, 국토교통부에는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그런 구분을 해놓습니다. 국토교통부에 설치하는 것과 시군구에 설치하는 위원회 서로 동급일 수는 없죠. 그런 차이점이 있다는 걸 파악해 놓습니다. 2번 사업체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에 건설하여 일반에 공급하는 공동택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으로 해야 한다. 2번 맞습니다. 올해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과 관련되어서는 다양한 내용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행 시기가 10월 14일인 것도 있기 때문에 올해 시험 문제 내기가 참 애매하지 않나 싶습니다. 특별히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과 관련되어 공공택지에
건설하여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입니다. 공공택지 외 택지, 바로 민간택지에 건설하게 되었을 때 저 공공택지 외 택지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라면 이곳에 건설하여 일반에 공급하는 공동택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이 되게 됩니다. 다만 이러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이라 할지라도 도시형 생활주택 그리고 경제자유구역이 있습니다. 관광 특구안에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50m 이상의 공동택 그리고 주택공사, 지방공사가 사업 시행자로서 정비사업과 관련되어 10% 이상의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소규모 정비사업. 그래서 정비사업의 대지면적이 2만 제곱미터 미만이고 정비사업 대상이 되는 세대수가 200세대 미만인 경우에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그리고 공공택지 외 택지에 시행하는 공공재개발 사업의 경우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내용들 정리하시게 되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에 건설하는 주택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이죠. 그래서 2번 옳은 이야기입니다. 3번입니다. 사업체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에서 적용주택으로 공공택지에서 공공택지 줄쳐 놓습니다. 공급하는 주택에 대해 입주자 모집 승인 받았을 때 입주자 모집 공고에 분양 가격을 공시하여야 한다. 그래서 공공택지의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에 대해서는 사업체가 분양 가격을 따로 공시하게 됩니다. 3번 옳은 이야기입니다. 4번입니다. 시군구청장은 사업체로 하여금 입주자 모집 공고 시에 해당 지역에 공급하는 주택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이라는 사실을 공고하게 해야 한다. 5번 분양가 상한제 적용에 있어서 분양 가격 산정 기준에 대한 기본형 건축비 추천없습니다. 시도지사가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여기 기본형 건축비와 관련되어서는 국장이 결정하고 있습니다. 올해 기본형 건축비가 평당 720만 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30평 아파트 만들게 되면 대충 750 적용하면 한 2억 2천, 3천 정도가 건축 원가가 되는 것이고요. 요즘 서울에 아파트 분양하게 되면 뭐 7억, 8억, 9억, 10억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한 7억 정도는 7억 이상은 토지 가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형 건축비에 대해서는 국장이 정하는 것이 원칙인데 전국에는 200여 개 시군구가 있습니다. 건축 자재 물류 비용이라는 것을 고려하여 시군구에서 따로 기본형 건축비를 고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5번이 틀린 정답이 되게 됩니다. 18번입니다. 다음 중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도시건설택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 아니죠. 경제자유구역 3번 관광특구에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50m 이상의 건축물 공동택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키는데 얘는 3층이고 120죠.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입니다. 그래서 답을 3번으로. 4번 주택공사 지방공사가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하는 경우. 5번 공공재개발 사업에 의해 건설 공급하는 경우. 그래서 답을 3번으로 해놓습니다. 19번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국장은 조정 대상 지역을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번 틀린 정답이 되게 됩니다. 우리 주택법에서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과 토기과열지구, 조정 대상 지역 제도를 각각 마련하고 있습니다. 여기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은 주택 건설과 관계된 것이고 토기과열지구와 조정 대상 지역은 분양권 거래를 제한하는 공급과 관계된 제도입니다. 그래서
투기과열지구 조정 대상 지역의 경우는 숫자 3이 나오는 반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 대상은 숫자 2가 나와줘야 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러면 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 대상은 물가 상승률보다 주택 가격 상승률이 심한 곳, 특히 투기 과열 지역으로 투기 과열 지구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의 제일 요건입니다. 최근 12개월 사이에 분양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초과한 지역이거나 최근 3개월 사이에 주택 거래량 증가율이 20% 이상인 지역, 그리고 청이 5대 1 초과, 10대 1 초과한 경우 국민주택 규모라면 10대 1 초과한 지역을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의 제일 요건인 투기 과열 지구일 때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할 수 있죠. 이런 지정 대상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도사의 의견 듣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 인정하면 지정권자는 해제하여야 하고, 지정권자보다 해당 지역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인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이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 인정하면 해제 요청할 수 있고, 이러한 요청이 있으면 40일 이내 해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과 관계된 사항을 저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19번 1번 틀린 정답이죠. 2번입니다. 국장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하는 경우 미리 지도이사의 의견 들어야 된다. 의견 청취에 관한 사항입니다. 3번 국장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했을 때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고 시군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주택법령상 입주자 모집 승인권자는 시군구청장입니다. 그래서 해당 지역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라는 것을 시군구청장에게 알릴 필요가 있고, 시군구청장이 그 사실을 사업체에 통보하여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라는 것을 공고하게 합니다. 4번 국장은 지정 사유가 없다, 계속 지정할 필요 없다 인정하는 경우는 해제하여야 한다. 해제해야 한다. 강행 규정입니다. 필요 최소한 정책에 따라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 인정되면 해제해야 되지, 해제할 수 있다 이 말 나오면 틀린 것이죠. 그리고 5번 지도지사 등으로부터 해제 요청 받게 되면 40일 내 해제 여부 결정해야 한다. 그래서 19번은 답을 1번으로 해놓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함께 하시고 잠깐 쉬었다가 20번부터 함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